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예비고 1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원소 주기표를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울 때 이제 화학 반응에 관련된 것들을 좀 몇 개 배우게 되거든요. 그것에 앞서서 이제 3학년 입장에서 통합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화학 반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전자라는 건 무엇인가, 주기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화학 반응 쪽으로 주제를 잡고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화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봤던 것들을 조금 이제 여기 우측 상단의 클립으로 선생님이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주기표에 관련된 거를 조금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봤다면 괜찮아요. 그대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전자에 대한 얘기를 그 영상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J.J. 톰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니스트 러더포드에다가 닐스 보어, 제임스 체드윅,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자의 그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죠. 물론 당시 때 닐스 보어 얘기는 별로 안 했었는데,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자가 이제 러더포드가 얘기할 때는 원자 핵이 있으면은 전자가 이 주변을 원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자기의 한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전자가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열 손실에 의해서 에너지를 손실하게 되면 결국에 원자 핵에 부딪혀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모든 물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책상이나 연필 같은 거 보면 안전한 물질이잖아.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닐스 보어는 궤도 이론을 따로 주장을 하고요. 이 궤도에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궤도에 일정한 궤도에서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이제 닐스 보어는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이 전자가 어쨌든 화학 반응의 메인 주인공이에요. 한번 이제 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라는 거를 알기 전에는 사람들이 전자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전기를 인류가 발명하고 나서, 뭐 벤자민 프랭클린, 로자린 프랭클린 되게 유명한 물리 화학자들이시죠. 근데 이 두 분이 전류를 발견을 할 때 당시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는 자기장은 알고 있었지만 전자를 모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류가 특정 방향으로 자기장에 걸렸었을 때 한 방향으로 쏠 힘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한 이후에 이거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예요. 뭔 상황이 생기게 됐냐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거냐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자는 음전하를 띈다, 왜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는 하필이면 플러스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본 적 있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우리 인류는, 우리 지구 위에 살고 있죠. 우리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생명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한쪽에서 흐른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흘러요? 뭐 연어예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 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이렇게 개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인류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리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부호로 띄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원자가 분자를 만들잖아요.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조금 그 필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전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분자라고 하는 거는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물이죠. 여기 나와 있는 물인데, 이게 이제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하고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안에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전자들이 존재를 해요. 그죠? 전자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전자가 수소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있었죠? 네, 한 개 있었어요. 그리고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었죠? 수헬, 리베, 붕탄, 질산 8번이니까 전자가 8개까지 채워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가 채워진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옥텟을 따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8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6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두 공간이 비어 있는데 이 산소 입장에서는 아직 약간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전자가 이 산소 원자가 밥을 먹고 조금 안정을 취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러면서 조금 기분 좋은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전자를 주기 좋아하는 수소 원자가 전자를 약간 제공해주는 느낌. 얘따 처먹어라 이거는 아니고 전자를 제공해준다는 거에 대한 느낌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전자를 수소가 자기 거의 전자인 건 맞는데 살짝 빌려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가 하나가 결합해서 하나의 물 분자를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느낌 알겠어요? 요게 이제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를 이루는 방식이에요. 근데 주기율표에 보게 되면 얘네들이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붙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1쪽에서부터 12쪽까지의 원소들이 있죠. 우리 그 공부한 거에 따르면 1쪽부터 해가지고 쭉 가서 12, 13, 14, 15, 16, 17, 18쪽까지 있었죠.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어요. 그랬었을 때 요 13, 14, 15, 16쪽 그리고 17 할로젠 쪽까지는 원자과 전자가 이 족번호에 있는 요 1의 자리 숫자들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젠 쪽 같은 경우에는 FC의 BRI로 되어 있는데 FC의 BRI죠. 근데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 다음에 플로린이잖아. 그러니까 산소 다음에 플로린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플로린은 이제 9번이라서 2개의 전자를 가져가고요. 그런 다음에 바깥에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7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7개. 2, 셋, 넷, 5, 6, 7개. 근데 한 자리가 비는 거죠, 여기가. 그랬을 때 이 수소가 원자과 전자가 한 개니까 여기 딱 한 이 전자를 같이 공유해 줌으로 인해서 HF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알칼리 금속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 1쪽에 있는 애들이 알칼리 금속들이에요. 수리나 칼로세프, 수소, 헬륨,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딘, 세슘, 프란슘.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를 한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플로린이나 클로라이드, 보론, 아이오다인, 얘네들 플로르, 염소, 브롬 기체, 아이오딘 기체 얘네들하고 반응하면 1대1로 반응할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건 이제 사실은 앞에 썼던 개념이기도 하죠. 자, 그걸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제 뭐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거냐면 대체 그러면 이제 원소 주기율표에서 예를 들어 2개, 3개의 원소들을 갖다 결합시켜서 분자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걔가 몇 개 결합하는지는 알겠다 이거야. 2족이면은 전자 2개 주니까 예를 들어서 17족이라 그러면 한 개만 받으면 되니까 2족에서 하나, 17족에서 2개 가져오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 2개 하고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BF2를 형성을 하겠죠. 이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2개이고 자기 하나당 전자를 2개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플로린은 1개밖에 못 받으니까 2놈이 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름만 우리가 알고는 이 원자가 결합한 분자가 어떠한 물리적인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처음에 외계인이 지구에 침공을 했다고 해보세요. 외계인도 지구가 처음이니까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럼 서로 뭐 해요? 말도 해보고 땅땅 때려보기도 하고 두드려 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거 아니에요. 말도 걸어보기도 하고.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터치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또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또 얘가 불에 약한가? 물에 약한가? 이런 걸 해보잖아. 궁금하니까. 근데 그럴 때 이 문자 2개만 가지고 원자과 전자만 가지고는 이 물질의 속성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화학자이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신 분이에요. 인류 역사상에서 노벨 화학상과 평화상을 같이 수상한 분은 이분이 유일해요. 그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찾아보세요. 라이너스 카르 퍼울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고요.
1901년인가 태어나셔가지고 1994년인가 돌아가셨었는데 93살까지 사셨어요.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고 인류의 화학 역사상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특히 이 폴링의 전기 음성도로 유명합니다. 일렉트론 네게티비티라고도 불리는 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거는요. 라이너스 폴링이 이제 플로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플로린의 기준값을 3.98로 잡아놨어요. 3.98을 뭐 대충 그래가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4.00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라이너스 폴링이 이제 플로린을 3.98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기율표를 정렬을 한 거예요. 근데 주기율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떨어집니다. 자, 이제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이제 전기 음성도 테이블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 자, 이 전기 음성도 테이블을 조금 더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전기 음성도를 보게 되면요, 지금 전기 음성도가 붉은 보라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플로린은 3.98이고요. 그 다음에 프란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0.76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보라색을 띄는 경계의 영역을 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패턴이 있어요? 족번호로는 커질수록 주기번호로는 작아질수록 더 높은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가는 거 보여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관련이 되게 되는데, 사실 이제 화학 1과 화학 2에서는 주기율표의 규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 음성도하고 뭐 원자과 전자 개수, 전자 껍질 개수 이런 것만 배우고 있지만 사실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많아요.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뭐 그런 것들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이 플로린이라고 하는 이 밉자 같은 경우는요, 전자가 주변에 7개가 배치가 되게 되죠. 그죠? 근데 이 7개로 배치된 전자가 사실 굉장히 서로 사이가 좋게끔 안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플로린은 전자를 더 받고 싶어 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면은, 이 전자라는 친구는요, 여러분들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어때요? 뭐 밥 먹을 거 먹고 학교 갈 거 가고, 학생이니까, 직업이 학생이니까 배우는, 공부하는 게 직업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별로 안 하죠. 나가서 놀고 싶지. 그러니까 전자는 약간 그런 존재예요. 원자 핵에 끌어당겨져 있지만 핵으로부터 분리되고 싶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왜? 원자 핵보다 1865배 가볍거든요. 실제로 뭐 원자 핵의 무게를 1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얘는 뭐 9.9 곱하기 무슨 10의 마이너스 뭐 3제곱 이런 식으로 엄청 가벼워요. 그러니까 가볍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가볍다는 사람이 어떤 느낌이에요? 막 제잘 여기저기 고자질을 하고 다니고 뭐 친구도 놀러 먹기 바쁘고 그런 존재인 거잖아. 근데 그런 존재가 한 공간 안에 많아봐요. 같은 집에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이 둘셋 더 있다고 생각해봐. 언니, 오빠, 형, 동생이. 와, 엄청 싸울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 가지고도, 그지? 물론 사람마다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전자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원자 핵이 막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주변에 똑같은 전자들도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 전자들 사이사이에서도 서로 싸우고 뜯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는 주변에 간섭을 받기보다는 혼자 자유롭게 있고 싶은 기체 분자 같은 느낌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런데 주변에 전자가 붙으면 원자 핵이 물론 너무 좋아. 왜냐면 원자 핵이 집이니까. 내 집이잖아. 그럼 내 맘대로 있고 편하고 그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집에 혼자만 있는 게 아니면 불편하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게 특이하게도 이 같은 주기 안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주기 안에선 그게 어느 정도 허용이 많이 되는 꼴을 갖추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뭐 오비탈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명해야 에너지적으로 얘가 왜 안정한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게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화학을 배우게 되면 배울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일단 중요한 건 어쨌든 전기 음성도 패턴이 이렇게 플로린 쪽으로 갈수록 강해진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로로와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는 단번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전자를 한 개 얘가 내줘서 받았다 이런 정도만 아는 거잖아. 그런데 전기 음성도를 알고 나면요, 이 전기 음성도 차이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이 플로로와 수소라는 분자를 형성하는 데 참여한 원소들 있죠. 수소 원소하고 플로로 원소 전기 음성도 차이값을 좀 볼게요.
2.2하고 3.98이면 약 이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1.5 이상 값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 또는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소금 같은 거가 이온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NaCl이잖아. NaCl인데 Na하고 Cl의 이 둘 사이의 전기 음성도값 차이를 보세요. 2 이상 2죠. 되게 크죠. 이런 애들은 전기를 잘 통하고요. 주변에 대해서 전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손에 물 묻은 상태에서 전기 코드 만지지 말라는 게 전기차로 옮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 분자 보게 되면 H2O지. 근데 수소가 2.2인데 산소가 3.5예요. 1 이상 나는 거예요. 이러면 이온성을 띠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를 잘 통하고요. 그리고 화학 결합도 좀 강한 편이에요.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원자와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를 만든다고 했잖아. 새로운 성격의 분자를 만들어요. 근데 그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를 원자과 전자만으로 가지고는 주기표의 원자 번호만 가지고는 이 물질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기가 어렵지만 이 전기음성도를 토대로 해서 누가 더 상대적으로 전자를 받아먹기 좋아하고 주길 좋아하는지의 관계에 따라서 걔네들의 사이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수소하고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자를 주고 받는 게 자연스러운 관계니까 얘네들 같이 있으면 안 싸워요. 뭐 쉽게 말해 음영이 음란이 같이 붙어 있으면 친구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재밌잖아요. 둘이 같이 있으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볼까요? CN 사이아나이트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사이아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전기 음성도 값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거 되게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된다고요. 물론 전기 음성도 하나만 가지고 물질이 쌤 그러면은 이 알칼리 금속 쪽이랑 할로젠 쪽이 붙은 거는 무조건 다 막 녹는 좀 끓는 좀 녹고 되게 단단한 물질이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결합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주조건소라고 불리는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분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반응을 막 뭐 수소하고 수소기체, 산소기체 만나서 뭐 물 된다 이런 거 다 공부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할 때 표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표시해주는 방식은 지금 시성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분자를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분자식, 구조식, 시성식, 실험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자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뭐 CH4, 메테인, 그 다음에 뭐 H2O 이런 게 다 분자식이에요.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분자 안에 어떠한 원자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게 분자식이에요. 근데 여기 구조식이라는 거는 분자식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메테인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니면 뭐 물 가지고도 얘기를 해볼까? 물은 H2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조식으로 바꾼다는 건 뭐냐 하면 구조를 볼 수 있게끔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수소가 그려지고요. 산소가 조금 수소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대하거든요. 이렇게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자구름을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게 구조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구조적으로 얘가 어떠한 생김새가 가져지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입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대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입체화학이라 그래서 물질이 어떻게 분자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지까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경계 영역이 있어요. 물질을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정의하는 거지.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분자의 구조도 건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 되게 재밌어요, 보면.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친구들끼리 강원도 같은 데 놀러 갈 때 하고 가족 단위로 같이 놀러 갈 때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식장에 갔었을 때 약간 그런 느낌?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이 구조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프로페인 같은 경우 구조식을 예를 들어보면요.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는 어쨌든 뭐 족번호가 14번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이제 C3H8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우리가 구조를 모르는데요.
이걸 구조식으로 그려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걸 짝대기로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대시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는 요건 뭐 뜻이냐면은 이건 약간 뒤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가려지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굵게 되면 앞에서 보이는 느낌이에요. 3차원으로 약간 이렇게 삼각형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인 거 보여요? 앞에서? 요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구조식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분자식이라는 거는 각 원소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원소와 종류와 개수 같은 거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실험식이라는 게 있어요. 엠피리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경험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쉽게 얘기해서 계란을 완숙을 하려면은 100도씨 물에 몇 분 끓여야 될까? 뭐 이랬을 때 몇 분이라는 게 있죠. 체감상. 이게 약간 체감상 얘하고가 이렇게 비율로 뭐 1대3으로 만나면은 얘가 뭐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실험식이라고 불러요. 그런 느낌이에요. 가장 간단한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란 뭐 김밥 한 줄을 만드는데 김은 몇 개 들어가는데 밥은 얼마나 필요하다. 이런 식인 거죠. 그게 실험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성식이라는 게 있는데, 시성식은 분자의 작용기를 강조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식초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산이라고 부르는 식초는 이제 산염기의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약한 산이에요. 되게 약산이고 약산성 물질인데, 여기 보면 얘를 사실은 분자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얘는 그냥 C2H4O2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뭐 아니면은 H4C2O2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거든? 분자식이라면. 근데 왜 굳이 COOH를 따로 썼을까요? 얘를 카복실기라고 불러요. 카복실릭 애시드라고 부르는데, 얘가 산성 물질을 띠는 이유는 바로 요 COOH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조를 조금 그려본다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한번 그려봐는 줄게요. 그냥 구경만 해보세요.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탄소에 뒤에 수소가 하나 붙고요. 그 다음에 탄소, 또 탄소가 붙고, 여기에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붙고, 탄소가 이렇게 붙고,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를 보면은 수소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 다음에 산소 2개 있어요. 저거는 잘못 그려놓은 거야. 요거는 산소하고 수소가 지금 겹쳐서 그려져 있는데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OH 때문에 사실은 얘가 이제 산성을 띠는 거거든요. 이거를 카복실산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따로 있죠. 이렇게 생긴 요걸 카복실산이라고 불러요. COH. 근데 잠깐만. 살짝 선생님도 오랜만에 구조식을 그리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가 있었어요. 요렇게 돼야 돼요. 미안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게 COOH가 불리는데, 요게 산성을 띠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얘가 붙어있다? 그럼 걔는 산성이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시성식이라는 건 이렇게 작용기를 따로 표현을 해줌으로 인해서 얘가 얘는 딱 보면 얘가 산성 물질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예들을 통해서 이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해요. 자, 이제 연소 반응을 하나 볼 건데요.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연소라고 얘기해요. 컴퓨전을 연소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알아두세요. 중요한 영어 단어니까. 얘가 지금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In this reaction, 이거 오이 레이저 폴드가 빠졌구나. 그래서 그래. In this reaction, the molecular form of methane reacts with oxygen to form carbon dioxide and water.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자, 여기 보면 반응한다고 돼 있고요. 산소하고 반응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2학기로 가게 되면 옥시데이션이라는 거 하고요, 리덕션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리덕션이라는 단어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시데이션은 산화 반응 맞아요. 산소하고 옥시젠이 산소인데 산소랑 붙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리덕션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인 거냐면 얘가 옥시데이션은 산소를 얻는 거죠. 산화되는 거죠. 산화환원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리고 줄여서 부를 땐 리덕스라고도 얘기해요. 리덕션, 옥시데이션을 줄인 거예요. 리덕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런데 이 환원의 리덕션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조금 영어에 대한 그 어떤 직관이 있다면 reduce가 뭐죠? 감소한다는 거죠. 산소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덕션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산화는 산소를 얻어서 반응하는 거고요. 환원은 산소를 잃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은 같이 떼내야 뗄 수 없는 사이 관계에 있는 화학 반응인 거예요. 한쪽에서 산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반드시 환원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특이한 것은 여기 메테인이 있고요. 여기 산소가 있어요. 근데 메테인이 산소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지금 수소 대신에 산소로 대체가 됐죠. 근데 수소에서 산소로 대체가 됐는데 전기음성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메테인은 2.05 정도 돼요. 그리고 산소는 3.5 정도 돼요. 3.44예요. 엄밀하게는. 수소는 2.2예요. 그러면 메테인은 사실 약간 분자성 물질이라 그래요. 얘는 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둘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러니까 탄소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자를 수소에게 살짝 내주는 것 같지만 안 내주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썸 타는 것 같은데 연애는 안 하는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런 상황으로 있었어. 근데 산소랑 결합하는 과정에서 얘는 어떤 느낌이 된 거냐면 갑자기 산소가 딱 들어오니까 약간 학교 선생님 느낌인 거야. 이 상대가. 이 선생님한테 뭔가 내가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수소한테는 조금 적당히 해줘도 괜찮았는데 산소님이 오시고 나니까 전자를 막 이쪽으로 벌컥벌컥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화라고 하는 거는 물론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소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전기음성도가 높은 군에 속하기 때문에 앵간한 애들은 산소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전자를 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산화환원 개념을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면 산화 반응은 실제로요, 전자를 잃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잃었다라는 표현을 하진 않아요. 잃었다 그러면 잃어버린 거죠. 근데 잃는다라는 거는 약간 전자를 야 여기 가져가 하지만 대여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탄소에 붙어있는 전자는요, 탄소의 최외곽에 붙어있는 전자는 여전히 탄소 거가 맞지만 탄소보다도 더 강력한 원자핵을 플러스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산소한테 이 전자가 살짝 하면서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매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에스파하고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에스파하고 이다의 치어리더가 있으면, 물론 이다의 치어리더 이쁩니다. 에스파도 이뻐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약간 이런 질문이죠.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물론 얘의 소속은 여기 안에 갇혀있긴 하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산소를 부분적으로 이 탄소가 이 산소에 대한 자기의 점유율, 공간 점유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 전자 입장에서는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산소 쪽에 머무는 시간이 탄소 쪽에 머무는 시간보다 수소일 때보다는 훨씬 많아지는 거죠. 이거를 전자를 잃는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산화환원은 그런 느낌이에요. 선생님, 그럼 반대로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건가요? 네, 맞아요. 환원은 산소를 잃는다는 느낌이긴 하지만 산소를 잃어버리는 대신 전자가 매우 고팠던 산소를 내보내줌과 동시에 빠이빠이 하는과 동시에 자기는 전자를 회수하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얻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링의 전기음성도랑 그 다음에 전자가 어떻게 이 화학 반응에서 참여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화학 반응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산화환원 반응은요, 전체 화학 반응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산염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비누는 염기성 물질이거든. 이 산염기는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 10%가 기타 반응이라고 불려요. 뭐 전기화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산화환원 반응은 뭐 연소 반응도 산화환원 반응이고요. 뭐 그런 거 이외에 각종 여러 가지 반응들이 대부분 다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근데 산염기 반응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뭐랄까, 뭐 계란 후라이를 한다든가 뭐 식초하고 뭐 물하고 반응시킨다든가 이런 게 산염기 반응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산염기는 그리고 수소가 주인공이에요. 수소랑
OH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쌤 그럼 물이 주인공이에요. 네, 맞아요. 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이 많아요, 산염기는. 그리고 저기 부식되는 거 있죠. 부식, 철이 녹쓰는 거 이런 것도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산소랑 붙어서 녹쓰는 거니까. 자, 여기 지금 보면 암모니아를 만드는 쌤, 그럼 이 암모니아 이 반응도 산화환원인가요? 산소가 관여되지 않는 산화환원 반응인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전자만 잃고 얻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이것도 산화환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뭔가 재밌는 게 지금 그려져 있는데 재미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디소시에이션이라는 포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디소시에이션이라는 거는 어소시에이션은 뭐예요? 어떤 협회죠. 디소시에이션은 해리되는 거예요. 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메이션은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에너지가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두 개의 서로 다른 원자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그럼 반에서 새로운 애들을 만나잖아.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면 거기서 친구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죠. 그 안에서도. 처음에는 친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인터랙션을 하다 보면 쟤 마음에 드는데? 얘 좀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 남사친 되고 여사친 되고 때로는 네. 거기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화학에서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원래의 원자와 원래의 원자가 처음부터 물리적으로 가까이 한번 부딪혔다고 해서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막 바로 막 첫사랑으로 꼬리인되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어쩌다 있을 수 있겠지만 경우의 수가 적지, 그지? 그러니까 전자가 한 곳에 이렇게 머물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더 높은 형태의 어떤 다른 전자를 만나가지고 반응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인터랙션과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회 비용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활성 상태로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전자가 저쪽에 있는 전자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관계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물적 자원이 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때 소비되는 에너지가 바로 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더 위로 올라가면 배울 내용이니까 그냥 그렇게 있구나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실제로 화학 반응은 암모니아는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약 500도씨 정도에서 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디컴포지션인데 물 분자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그러니까 수증기거나 또는 물 속에서 이제 분해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분해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수소 입장에서는 산소하고 결별을 하는 과정에서요 자기 수소들끼리 전자를 딱 아름답게 가져갈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수소의 전자와 산소에 비어있는 껍질이 서로 공유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붙어 있었다가요 여기가 끊어지는 어떤 상황이 생긴 거예요. 뭐 부모님의 반대 아니면 뭐 물리적으로 떨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러잖아. 눈에서 멀어지면. 그런 여러 가지 외적 요인에 의해서 여기가 클레비지 깨져버리게 되면 수소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붙이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수소끼리 전자를 공유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산소 입장에서도 유유유 떠나지 마세요 했는데 산소가 이렇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럼 산소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긴 하지만 자기네들끼리라도 야 같은 남자들끼리도 상상 잘못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같은 남자들 둘이 남았어요. 놀이공원에. 근데 다 모든 게 기계가 공짜, 놀이공원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뭐라도 놀이기구 타고 즐기고 놀지 않아요? 남학생들끼리 PC방 가서 놀아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요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물론 지금 이 반응의 결과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반응의 전과 후를 놓고 보면 확실히 이 정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정반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생성물 쪽에 에너지적으로 더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 느끼는 거 보여요? 그래서 실제 얘를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언덕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물이고요. 이 위쪽에 있는 게 수소와 산소 기체예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 기체는 수소와 산소 따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수증기를 존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도 설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HCl과 NaOH 대표적인 산염기 반응이에요. 아까 산염기 반응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들어간다 그랬죠. 수소가 이제 관여가 되게 되는 반응을 하시는데 수소를 얻으면 물론 이제 그 산염기도 브랜스테드로리 산염기, 아레니우스 산염기, 루이스 산염기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통합과학에서는 아레니우스식 산염기를 배울 거예요. 거기서는 수소를
잃거나 얻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수소를 잃으면요, 이제 수소를 잃는 입장은 산, OH를 얻는 입장은 염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HCl은 산이고 NaOH는 염기인데요. 얘가 이 염기 물질이 여기에 있는 OH를 잃으면서 H한테 OH를 내줬죠. 그럼 OH를 내주는 쪽은 염기고요, OH를 받는 쪽은 산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H 쪽을 잃는 쪽은 산이고요, OH를 얻는 쪽은 또 산이 되는 거예요. 요런 게 산염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산화환원도 그렇고 산염기도 그렇고 이렇게 커플드 돼 있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기존에 수소나 산소 이런 애들이 기존의 물질과 관여되고 있던 결합을 끊고 새로운 분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잃어버리는 존재와 얻는 존재가 한꺼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공간에서. 절대 화학 반응은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절대 원소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태까지 모든 우리 화학 반응에 지금 다 계속 뭐가 참여되고 있어요? 네, 수소하고 산소가 계속 관여되는 거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식초 만드는 거에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이 식초 지금 요 반응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요 CH4O, 이걸 아세트알데히드라 그래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거는 이제 알데히드라는 게 그 알디하이드라 그래가지고 작용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수소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하면 되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느껴져요? 지금 조금 선생님도 이제 분자 구조를 예측을 하다 보니까 그리는 과정에서 지금 된데, 여기가 단위 결합이에요, 다. 근데 요 그 단위 결합의 한쪽에 요렇게 알디하이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요렇게 하면 이게 카복실산이라고 했었죠.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조가 달라서 이게 O에 H, 이게 알디히드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산소가 산소 하나밖에 없죠, 위에. 그러니까 산소가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거는 가짜인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알데히드 구조예요. 수소 4개, 탄소 2개, 산소 하나. 이게 알데히드 구조인데 여기에 산소가 붙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전자가 공격을 한다, 뭐 친액체다, 친전자체다, 이런 개념들까지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근데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친액체, 양성자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친전자체, 전자 좋아하는 거예요. 다 전기음성도로 어쨌든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화학 반응들 다 산염기 반응, 산화하는 반응들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분자를 볼 줄 알아야 하고, 그 분자를 보는 데 있어서 라이너스 폴링이 주장했던 전기음성도를 활용하면은 이제 많은 화학적 물질들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메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걸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제 전자와 분자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전자가 화학 반응에서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전자 공유나 이동이 화학 반응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봤어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 그 전자가 어떻게 관여하는가, 그거를 리누스 폴링 뭐 그렇게 번역을 해요. 라이너스 폴링이 어떻게 그거를 설명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자식들을 보고 분자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뭐 연소, 합성, 분해, 이런 지금 산화환원 반응이라든가 산염기 중화 반응 같은 것들의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서 오늘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됐었을 때 통합과학에서 산염기나 산화환원 반응들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주기율표를 모르면, 그리고 주기율표의 기본적인 성격을 조금 선행스럽긴 하지만 모르면요, 이거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암기라기보다는 이해를 통해서 외우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자라는 존재를 여러분들 자신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좀 보면 쉽고, 약간 원자 핵은 여러분들 집이고요, 부모님은 양성자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중성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